남극 대륙에서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고 사막에서 벼를 재배하는 대한민국 농업. 농업이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씨앗에서 수확까지 최적의 환경을 연구해 남극의 얼음판이나 사막 한가운데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더 건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새 품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 그렇게 개발된 새 품종은 세계 곳곳에서 로열티를 받는 효자 상품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맞았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진화를 거듭해온 우리 농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상황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유행이 한창 절정에 달했을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식량 위기였죠. 이런 거 보면 위기일수록 그 중요성이 드러나는 분야가 농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고령화 또 기상이변 등으로 농업과 농촌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농업 혁신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산업으로 농업의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요. 농업 분야 연구 개발을 이끌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쭉 보니까 대한민국 농촌 르네상스 시대 개척자이신 것 같고 예? 불가능을 또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 같아요. UAE 아랍에미레이트에 벼를 재배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최근에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예, 예. 자, 농촌진흥청은 어디 있어요? 저희들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가기 전에는 수원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원하면 농진청을 떠올릴 정도로 친숙했고요. 최근에 이제 전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행시 패스 후에 줄곧 농림수산부, 농림식품부 근무하셨는데 청장 취임은 언제 하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 1년 반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농촌진흥청이 농업 분야 연구 개발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농촌진흥청 어떤 일을 하는지 짤막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국민들께서 드시는 농식품을 안전하고 품질 좋고 또 모자라지 않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연구 개발과 기술을 보급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70년대 통일벼를 개발해서 식량의 작업을 이끌었고 통일벼. 예. 수확량이 대폭 증가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수확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소위 그 비닐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사계절 우리 국민들이 부족함 없이 채소와 과채를 드실 수 있게 한 소위 백색혁명을 이끌었죠. 최근에는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소위 그 정보통신기술하고 농업생명기술이 융합한 그 디지털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영역이 대한민국 내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범위도 아주 현장에서 필요한 단순한 기술부터 유전체 분석과 같이 아주 고차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이잖아요. 예. 농업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R&D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 R&D 수준은 세계 다른 농업 선진국과 견줘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양쪽 측면이 다 있습니다. 우선은 그 우리나라 농업 자체는 워낙 그 국토 면적이 좁고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농업 자체의 경쟁력은 특히 곡물 산업인 경우는 높지 못합니다. 다만 곡물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요. 그것을 말씀하셨듯이 R&D로 볼 때 아주 최첨단 선진국에서는 못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만 한 세계 5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5위요? 예, 앞선 나라가 물론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가 한 4년 정도 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강한 분야는 말씀하셨듯이 시설 농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스마트 농업 부분에 저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특히 채소 종자와 같은 데서 저희들이 강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R&D 분야 세계 5위면 많이 투자는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전문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이라는 것이 크게 수익성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그렇습니다만 국가가 직접 R&D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있고 전문 박사 인력이 한 1,000명 정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 첨단 분야 등등에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육종 그리고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 가끔 뉴스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신품종 개발했다 이런 뉴스 좀 보잖아요. 예, 예. 그럼 그때는 이 서울이나 수원에 있는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럼 전주 지역에 있는 기자들이 와서 취재합니까? 주로 세종에 계신 기자분들께서 세종. 내려오고요. 아. 저희들이 세종으로 가보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올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 뭔지 궁금해요. 우선 상황 변화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기후 변화, 고령화 그리고 시장 개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현장 중심입니다. 그 농업의 현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가 좀 좁을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농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군 단위의 현장에 맞는 기술 개발에 첫째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지역 특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성주는 참외, 수박하면 하만, 뭐 대추는 보은과 같이 그 지역 특성과 그 작물에 맞는 개발을 현장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고령화 관련해서 새로운 젊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 인력들이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농사를 쉽게 질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어떻게 디지털화 시킬 것이냐,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국제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국제적으로 특히 개도국가 네. 농업 협력을 어떻게 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농산물을 어떻게 더 생산해 줄까 하는 것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여는 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정말 식량 안보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이번에 저희가 느끼게 됐잖아요. 예. 이 농업 분야가 앞으로 미래 산업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제를 이제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도 중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고객 중심의 스마트한 조직 혁신을 얘기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들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간 간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도전 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소주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은 실패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저희가 보기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10개를 하면은 한두 개를 성공하더라도 그런 도전 과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조직의 실패에 대한 관용성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전 과제를 정해서 그것은 실패해도 좋다. 네. 그런 과제를 몇 개 정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항상 보안의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디지털화가 민간 기업만큼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방식이라든지 연구들이 연구하면서 연구 노트조차도 그 모바일 폰으로 작성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획기적으로 보안 때문에. 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당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바꿔 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뭐 박사들조차도 그렇게 쉽게 적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그 농업의 디지털화라는 것이 농촌진흥청 연구 조직의 디지털화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조직 연구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데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고요.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좀 보이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실패해도 좋다. 예. 이런 청장님 밑에서 일하면은 기분들 좋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그럽니다만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의 그 공공기관들의 R&D 성공률이 90%가 넘습니다. 그것은 실패하지 않는 과제만 한다는 얘기고 다름이 없을 수도 그렇겠네요. 있거든요. 이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못합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50% 내외나 50%가 안 됩니다. 거기는 오히려
성공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같이 실패가 가능한 과제들, 하지만 도전적인 과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에서 과제를 정하는 그런 그 방식도 필요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간부진이나 위에서 과제를 좀 정하는 그런 방식을 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하고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0년 올해 우리 농식품 분야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여건의 변화가 농식품 유통과 관련된 이슈 중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얻었다. 농업의 위기와 대응을 얘기할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후 변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스마트팜 육성에 따른 기대와 우려에 대한 의견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높아지는 평균 기온을 극복하기 위한 시설 설비 등의 기술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진출한 상황이다. 올해는 사막 한가운데서 벼를 키워내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과연 기후변화를 이겨내고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농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농업에서도 이제 디지털 농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스마트팜 대표적인 이야기죠. 예. 스마트팜이 어떤 거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계십니까? 그 우리말로 하면 좀 영리하고 쉽게 똑똑한. 농사짓자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학술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팜보다는 디지털 농업이나 정밀 농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네. 연상을 그 하시는데 온도 제대로 예, 조절을 예. 알아서 기계가 그건 해주고.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그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큽니다. 핵심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환경을 제어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장미 예를 들면은 장미가 자기가 자라기 좋은 최적의 상태가 씨앗 뿌릴 때부터 장미 수확할 때까지 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알아도 뭐 열흘 단위로만 알죠. 그런데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아침에는 어떤 기온, 점심에는 어떤 기온, 그리고 자라는 단계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고 그것이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 지금은 이제 네덜란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드는 것이 보이는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보다 훨씬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 TV 화면으로 보는 예. 그러면 뭐 물이 자동으로 뿌려진다 이런 게 그거는 스마트의 전부가 아니고 그렇죠. 빅데이터다. 예. 그리고 빅데이터에 맞춰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온도를 맞춰주고 물을 뿌려주고 그렇네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은 이미 거의 다 돼 있는 형태죠. 이것이 발전한 단계가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농사지는 분들, 힘들게 농사짓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편의성을 이제 많이 만들어준 거죠. 말씀하셨듯이 자동으로 하면은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래서 편의성을 만들어줘가지고 새벽에 안 일어나셔도 되게 하고 어디 외출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하고 그 성공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굉장히 많죠. 예. 전국에 굉장히 많은 농업인들이 이미 스마트팜으로 다 들어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북의 익산에 가면은 그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술 지도를 해가지고 스마트팜을 하셨는데 기존의 농사짓는 것과 달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그 핵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 제어를 해줬더니 무려 생산량이 절반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0개 생산하는 것이 150개 생산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에너지 비용이 한 30% 이상 절감돼요. 필요 없는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시골에서 예, 농사 지으려도 그 전기 많이 에너지가 씁니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기 많이 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노동력을 한 30% 이상 절감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진화하고 발전할 겁니다. 그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교하게 나오느냐 그런 것이 이제 스마트팜의 핵심이 되겠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만 얘기했는데 축산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자기가 자라기 최적의 환경과 영양분 상태를 항상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제공해 주면은
그 생산성도 훨씬 늘어나고 네. 비용도 줄어들고 특히 질병 같은 데 좀 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업의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농업 위기와 대응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기후 변화일 텐데요. 예. 이 지역별로 이 적합 재배 작물이 변하는 것도 물론이고 기후 변화가 생기니까 또 종잡을 수 없는 기상 이변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계신데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온 극복 온실을 설치하고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 비닐하우스 온실 하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농업인들이나 국민들은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들어가면 따뜻하고. 그렇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예, 겨울에도 우리가 예. 뭔가 여름 식물을 재배해서 먹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그래서 딸기가 일찍 나오고 그 수박을 지금도 드실 수 있는 게 다 그렇죠. 비닐하우스 덕분인데 여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재 지금 비닐하우스는 6월, 7월, 8월, 9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워낙 그렇죠. 안 뜨거워가지고. 짓죠. 거기 들어가면 40도, 45도 되는데 그 시설 하우스가 다 돈 들이고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지금 따뜻하지만 그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개념은 사계절 하우스를 만들자. 아, 여름에도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사계절 동안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물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사계절 하우스를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우선 작물을 봐야 될 겁니다. 네. 어느 작물을 할 것이냐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방에 다니다 보시면 대개 6m 온실이 현재 표준 온실입니다. 높이가 6m고 여러 가지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저희들이 개념을 확실히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그래서 15m까지 올려버렸습니다. 6m짜리가 표준인데 15m로 15m니까 아파트 1층짜리나 2층 반을 3층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 정도 높이 되겠네요. 예, 3층 정도 높이는데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공기를 덮이거나 데우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간이 더 넓죠. 예. 근데 이제 그 상식을 저희들이 깬 것이 공기를 직접 데피거나 더욱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다 노즐을 통해 가지고 수증기를 분사하면은 그걸 통해서 기화열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지금 이제 온도 낮추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네. 그 공간을 활용하면은 아침에 빨리 안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어서 그 온실의 개념, 우리 6m 온실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많이 듭니다. 6m짜리를 2배 이상 높이려면 그만큼 초기 투자가 철골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비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금융이 같이 가줘야 되고 우선은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재해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바람이 불면 쓰러지면 안 되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소위 유리온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각진 거. 예.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검증만 확실하게 하고 농업인들이 자신감이 있으면은 금융을 통해서 충분히 지으실 수 있다고 그럼 생각하고 지금 농진청 어디선가 그 실험을 하고 지금 계신 저희들이 거예요? 다양한 실험을 하고 15m짜리 있는데 온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장미를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 네, 네덜란드에서 최신으로 지은 온실에 비해서 그 좀 믿기 힘듭니다만 생산성이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예. 품질도 좋고 에너지 비용 등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채소는 다 그 시설 재배로 들어왔습니다. 한 3, 40년 전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시설 재배가 이제 하우스에서 키운다. 다 돼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과수 중에서도 그 나무가 작은 것들 예를 들면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시설 재배를 하우스로 대부분 들어와 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15m로 지은다면은 상당히 많은 과수가 앞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키 큰 나무도 들어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후 변화라는 것이 한쪽으로 따뜻해지거나 한쪽으로 추워지면 문제가 아닌데 지난 겨울이 대표적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렇죠. 근데 3월, 4월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예. 식물들이 12월에서 2월까지 따뜻하다 보니까 빨리 겨울잠 하면서 깨어나 가지고 3월 되면 막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꽃이 필 준비를 했는데 그때 추워져 버리니까 예. 금년도에 사과와 배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저도 보고 뉴스에서 있습니다. 봤어요.
꽃이 어디 많이 얼어버렸습니다. 충청도인가 어딘데 예. 4월 초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예, 사과꽃이 폈는데 다 꽃이 얼었습니다. 떨어졌더라고요. 그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시설 재배가 앞으로 보다 좀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면 적어도 평지에서는 예. 그런 시도를 하는 농가가 나올 겁니다. 이미 복숭아는 그런 시도를 하는 농가들이 그럼. 나와 있습니다. 자, 첨단 농업 기술을 적용해서 남극 기지에다가 지금 식물 농장을 설치를 해서 대원들이 채소를 가꿔 먹도록 하신다는데 어떤 거예요? 우선 그 세종기지 그리고 장보기지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처음에 세종기지가 생길 때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해가지고 그 하나를 만들어서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기지에서 근무하는 우리 과학자들께서 상추 이런 거 말고 토마토, 딸기를 좀 먹고 네.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열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 한번 시도해 볼 때가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수부라든지 그 관련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의 기술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 올 겨울에 2동을 보낼 생각으로 지금 한참 작업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 9월 달에 배가 떠난답니다. 9월에서 우리나라에서 싣고 배가 떠나가면은 한참 가겠죠. 예,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제 겨울쯤에 설치를 하고 남극은 이제 그때는 이제 봄이나 여름이 될 텐데 내년 초에는 남극에 계신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다른 색다른 채소나 좀 과채를 드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미는 원격으로 여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남극에 있는 걸 여기서 컨트롤을 한다고요? 예. 위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하겠지만 기술 지도라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농업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리고 또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4월 말에 이제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사막에 벼 재배에 성공하셨다. 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언론과 국민들께서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렇죠. 지금은 물리적으로 재배에 성공한 단계입니다.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뭐 여러 가지 실험도 했고 물도 많이 썼고요. 일단은 재배를 성공했는데 생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재배는 성공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냐, 네. 환경적으로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할 것이냐에 지금 연구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UAE 아랍에미레이트 당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수뇌부들이 현장을 아마 방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녀오시면은 그 나라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새로운 것이거든요. 사막 제일 한가운데 궁금한 게 벼가 자라는 거죠. 사막에다가 논을 어떻게 만드셨나 이거예요? 그 화보를 한번 보시면 저희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소위 삽 곡괭이 들고 작업을 했습니다. 기술 거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평탄 작업을 하고 고랑을 파고 물을 대고 하는 작업을 다 수작업을 해서 이제 많은 면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했고 올해 일단은 벼재배에 물리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씩 찾아갑니다. 그거는 UAE 쪽에서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2018년대 양국 정상 간에 우리 문 대통령과 그때 왕세제 간에 협력을 하는 회담에 정상회담에서 그쪽에서 농업 협력을 제안을 했고 특히 그 중에 하나로 벼재배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 좀 당혹했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이냐.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우스갯소리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라는 데 골드러시 위에 벼농사 재배하는데 딱 성공하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과 같은 기술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 전문가팀한테 몇 년이면 되겠느냐. 거기 100년 걸렸는데 우리 팀들이 저희한테 5년이면 하겠다. 이제 첫 때 이런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정도는 네. 좀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차 산업시대에 선도해갈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IT나 BT를 접목한 농업, 생명공학, 원천 기술도 중요한데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공학 기술 핵심은 유전체 정보입니다. 유전체 정보를 누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잘 분석을 해줘서 표준화시켜 주느냐인데 이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이건 슈퍼컴퓨터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슈퍼컴퓨터를 기상청이 쓰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 차원에서 받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예. 그쪽으로 가는구나. 기상청은 항상 새로운 것이 더 필요하고 아니 지난번에 저희들보다. 기상청장님도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기상청은 슈퍼컴퓨터가 항상 필요하다. 예, 예. 이제 남고 안 쓰는 거 있으면 중고로 예. 이제 그쪽으로 예, 가신다. 그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아서 한 4, 5년 지금 잘 쓰고 있고요. 예. 다행인 것은 기상청이 내년인가 후년에 또 한번 바꿉니다. 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찜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후속 연구를 계속 하는데 그 유전체를 해독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하시는 분이나 육종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게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도 모르는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원천 기술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걸 바탕으로 신소재를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누에라는 것이 과거에는 키워가지고 실크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부가가치가 없고 네. 그 누에를 키워서 먹는 누에를 만든다든지 그걸 가지고 인공 고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에를 먹어요? 식용으로? 누에를 가지고 식용으로 하는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누에 가루 같은 거는 네. 시중에서 판매되는 네. 거는 봤는데. 일반 가루가 아니라 그래서 기능성 처리를 해가지고 뭐 홍자미, 쑥자면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고 그 수술했을 때 봉합하는 실을 누에로 만듭니다. 예. 누에 실로, 그 실크로. 예. 고막도 뭐 인공 고막도 만들고. 아, 여기 고막이요? 예. 그런 연구들을 하기 위한 기초 소재를 저희들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양 이전과 이후가 딸기 산업은 완전히 바뀝니다. 설양이라는 것은 재배하기도 편하고 당도도 높고 병에도 강하고 생산성도 굉장히 좋고 어마어마한 품종을 개발을 한 거죠. 도전 과제로 저희들이 실패해도 좋으니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폐비닐,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금년부터 5년을 일단 해보자 해서 벤처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생물 자원 전쟁이 격화된 지 오래가 됐습니다. 특히 종자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종자 산업 육성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단기 계획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시듯 우장춘 박사가 네. 그 소위 씨 없는 수박. 정확하게는 실은 배추를 아, 하셨습니다. 배추입니까? 지금 우리가 김장 배추 드시는 그 결구하는 거 그 배추를 만드셨고 그걸 보통으로 쓰는 씨 없는 수박도 이제 관련돼 있고요. 네. 그런 훌륭한 업적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반이 굉장히 있습니다. 채소 종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세계 탑 수준에 와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종자는 어마어마한 종자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다만 부족한 부분이 그 과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과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배나무, 사과나무는 외국산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한 번 심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사과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화훼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로열티 주고 갖다 썼는데 장미라든지 이런 물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역시 딸기죠. 예. 딸기는 소위 설양이라는 품종이 한 10여 년 전, 15년 전에 개발이 돼서 설양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딸기는. 설양이 이제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겁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저 충청북도 어마어마한 품종을 개발을 한 거죠. 설양 이전과 이후가 딸기 산업은 완전히 바뀝니다. 설양이라는 것은 재배하기도 편하고 당도도 높고 병에도 강하고 생산성도 굉장히 좋고 지금 대한민국 딸기 한 85%가 설양이 재배되고 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 설양을 중심으로 해서 육종하시는 분들이 설양을 뛰어넘는 딸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고 설양은 뭐 세계적인 품종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딸기 먹고 싶네요. 이제 딸기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IMF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한때 청양고추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정도로 종자산업 주도권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국산 품종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성공 사례도 많다면서요. 소개 좀 몇 가지만 해주실래요? 특히 그 장미 같은 경우는 국산 장미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뭐 품종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가시 없는 그 장미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요? 예, 딥퍼플이라고 굉장히 특이한 장미인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퍼플이라든지 해서 다양한 품종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장미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로 생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한 번 가져가면 굉장히 오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로열티를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화 같은 경우도 예. 다양한 품종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사계절 재배가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개발한 국화를 중국의 따뜻한 지역에서 가서 키워서 겨울에는 일본에 수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최근에는 미생물 또한 미래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미생물을 저희들이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거인. 예. 실제 지구상의 생물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고 양이 많은 것이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기 어렵죠. 어느 학자는 미생물 작은 거의 양이 다른 생물보다 많다고 얘기는 합니다. 지구에 전체적으로 미생물이 없으면 지구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죠. 미생물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덜 돼 있는데요. 실제로 모든 식물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뿌리에 미생물이 다 있습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영양분을 쉽게 흡수하지 못할 정도. 또 미생물이 없으면은 그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분해가 안 되고 있죠. 그러겠죠. 다만 저희들은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유용한 미생물이냐, 병원성 있는 미생물이냐 그 이제 구분을 병원성 합니다. 있는 미생물이 바이러스입니까? 바이러스가 그 중에 하나죠. 세균과 바이러스에서 이제 대개의 경우는 병원성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가 1차적으로 중요하니까 해왔는데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유용한 미생물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전 과제로 저희들이 실패해도 좋으니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폐비닐,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그것도 실험실이 아니고 현장에서 분해하는 미생물을 좀 만들어 보자. 정말 그 아주 엄청난 도전에 시작하셨네요. 예. 특히 이것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게 가능합니까? 도전 과제긴 하지만. 그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좋습니다. 금년부터 5년을 일단 해보자 해서 이것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도 이거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저희들한테 벤처 조직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벤처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만 된다면 뭐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조금 앞서가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 가능성이나 인프라라도 갖추자 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든 변화는 사실 격차를 가져오거든요. 수급 문제와 격차에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또 한쪽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에서 기술을 가지고 앞서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뒤처지지 않게 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 생명공학의 발전, 현장에 적응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듯합니다. 자, 농업은 이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가 이제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 우선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농촌에 가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주의 참외, 함안의 수박을 하면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드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악성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뜨거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바닥에서 항상 허리를 굽히고 쪼그리고 앉아서 순을 따거나 뭐 참외를 따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소득은 괜찮습니다만 한 30년, 40년 농사를 짓고 나시면은 60대 초반인데도 굉장히 몸이 성한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사람 중심의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의외로 특히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업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새로운 과제를 만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법령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그런 종합적인 접근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개념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신남방 정책 같은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에서도 우리 농업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협력 사업들 어떤 게 있어요? 그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세네갈이라고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저희들이 벼품종을 새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더니 그것이 불과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면적이 늘어나는데 그 나라에서 여태까지 심는 소위 사헬이라는 품종에 비해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만들어준 이슬이라는 품종이 생산량이 한 2배 가까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면은 개도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이 세계 20개 나라에 그와 같은 코피아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콰도르 같은 데서는 감자를 하고 있고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주로 벼 품종을 하고 있고 다양한 품종들을 각 곳에 필요한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0년 됐습니다.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현재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도 그걸 설치해달라 해서 금년도에 파키스탄하고 키르기즈스탄 두 나라에 새롭게 그 센터가 들어가면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뭐 전 세계 K 방역이다 이런 네. 얘기하는데 K 농업도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정말 예. 저 처음 들어봐요.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품종이 밖에서 그 재배가 되고 그쪽 나라 사람들이 우리 거를 먹고 있다는 게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이 농업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농진청의 연구 개발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짐과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 좀 밝은 측면 긍정적인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변화는 사실 격차를 가져오거든요. 특히 농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할 게 생산성이 높아지고 하면서 수급 문제가 항상 따라오고 있습니다. 농업인 입장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많이 생산했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굉장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과제는 격차를 수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시거나 그런 걸 했더라도 기회조차 못 갖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그 농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치유농업이라든지 농업 자원을 활용한 전통적인 방식을 조금 더 바꿔주는 그래서 그 수급 문제와 격차에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또 한쪽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기술을 가지고 앞서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뒤처지지 않게 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기술 개발 생명공학의 발전, 현장에 적응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하고 계신 농촌진흥청의 김경규 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막에 벼를 키우고 남극의 식물 농장을 만드는 대한민국 농업 기술의 수준 그야말로 농업의 한류 K농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날만 기다리던 천수답 농업을 일찌감치 극복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성장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해가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